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세무실습 5월 17일 11차 강의 우리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전산세무 2급 93회,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으로는 마지막 수업 시간인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요. 어, 실제로 이론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하게 잘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제가 전산세무 2급에서 이제 소득세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유형들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다, 그죠? 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 출제 유형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문제마다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그죠? 아직까지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예제 문제도 풀어봤어요. 잘 나오는 거 요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렇게까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연말정산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소득세 문제 이제 끝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자, 이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있어줘야 됩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보자. 첫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를 공부를 했었고요. 자, 연금보험료는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다, 그죠? 자, 우리 전액 공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거 공부를 또 해봤다, 그죠? 자, 요거는 연금 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고, 자, 이것은 종합소득, 그러니까 어떠한 소득만 있다고 하면 다 적용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건 한도가 200만 원이었어요. 자, 영모기지라는 거 제가 조금 시간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줬다, 그죠? 자, 세 번째, 보험료 공제다. 자,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범위는 어디다? 국민건강보험료 더하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자, 이렇게 모두 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번부터입니다. 자, 4번. 자, 개인연금 저축 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의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때부터 하는 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도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 자, 1번은요. 자, 납입액의 40%. 2번은요. 72만 원. 요렇게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납입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납입액 곱하기 40%니까요. 200만 원
자, 곱하기 40% 하게 되면 자, 8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2번 한도에 딱 걸리게 된다. 그죠? 한도 72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니멈 80만 원과 72만 원 중 작은 금액인 7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이 발생.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든지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떡할까요? 자,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을 한 거고, 자,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입니다. 자, 이거를 좀 띄울게요. 자, 요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는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도가 자,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는요, 이거예요. 자, 임차기 때문에 어떤 전세 같은 것들이에요. 전세로 뭐 임차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자, 주택 임차가 되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상환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대출금과 이자를 우리는 원금과 이자라고 해서 원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는 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유일하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에는 원금 상한액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법령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따라서 조금 심플하게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이 원리금 상한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원리금 상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차를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우리가 주택이 아닙니다. 어떤 상가 건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피스텔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아래 보면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를 하게 된다면 이 원리금 상한액 공제에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주택과 관련된 거는 법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묻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전세로 우리가 거주를 하게 된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기만 하면 이 원리금 상한액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한도가 아니고 공제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공제액이라고. 네, 한도가 없다. 그죠? 자, 이것도 공제액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는요, 이자 상한액 곱하기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차이가 나죠. 전세로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을 우리가 공제를 해주고요. 저당 차입금은 이자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근저당 설정한 것을 우리는 저당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 기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예전에 살던 주택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주택 세대주와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요건을 합친다면 무주택 또는, 자, 1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자, 취득 당시에, 자,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5억 원 이하 주택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기준시가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세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자, 이게 시세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표시가 이런 표시밖에 없네요. 자, 시세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시세가 한 9억 정도 간다면 이제 기준시가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고가 주택을 구입할 정도면, 자, 이런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주택들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 4번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본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자,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고 우리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저축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택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제는 얼마를 해 주느냐? 자, 여기서 별도로 뺄게요. 자, 공제액은요, 둘 중에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금액 중에 40%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실제 우리 저축 납입액입니다. 이것과 두 번째, 자, 연간 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300만 원을 저축했다 하더라도 한도 240만 원을 걸려서 240만 원 곱하기 40%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요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누가 우리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을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다, 그죠? 자, 여기에서 주택과 관련된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것은 법령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법령에 대한 내용을 묻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택은요,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요, 우리 합산 한도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요, 좀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이거와 주택 청약 저축분, 자, 연간 300만 원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어서 그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저당, 그리고 이 청약저축, 자, 모두 다 합산해 가지고요, 연간 5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고 나면요. 자, 이때는 이 저당 차입금이 어떠한 형태로 대출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는 묻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윤곽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약저축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주는 소득공제인데요. 또 중요한 소득공제가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자, 이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요, 산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을 암기하기보다는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요것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본인이 사용한 카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자, 직계 존속이 사용한 카드, 직계 비속이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죠. 자, 하지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자, 만약 뭐 아버님, 어버님이 직계 존속이죠. 자, 하지만 연령이 미달하여 60세 이하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었어요. 자, 그런데 소득이 없으셔서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 공제는 받지는 못하지만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리스트에 반영을 해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주의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됩니다. 자, 내가 부양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형제 자매가 쓴 카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득공제 배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외 사용부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려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뭐 학원, 뭐 네일샵,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 뭐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뭐 20%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사람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할인을 해주고 매출을 누락하려고 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간행처럼 이루어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마사지를 받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8만 원으로 하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만 원이 안 나가서 좋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이득이 별로 없어요. 네. 차라리 3만 원 아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 이해 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런 현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한 것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반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해외 사용분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했던 것들은 네,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만약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요런 게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의점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어떤 그 볼펜을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럼 뭐 한 건의 거래로 우리가 사업소득에 필요경비 사니까,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 중복해서 적용한다. 이게 안 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자, 편의점에서 우리가 구입한 볼펜은 뭐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로 사업소득의 경비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소득의 경비로 들어갈 것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보험료, 리스료, 공과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공과금 형식으로 매달 빠지는 것들 있죠. 뭐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런 리스료는 우리 그 자동차에 어떤 그 고정자산을 어떤 구입하는 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줄 거지만 어떤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뭐 보험료 세액 공제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취득세 등, 그러니까 등록세도 있는 것, 등록세도 있거든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냐 국내 그 뭐냐 소비성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그 법적인 취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교육비입니다. 자, 이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사설 학원비 있죠? 사설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유는요.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건의 어떤 그 소비 활동을 자 하면서 자 신용카드로 자 결제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한 건이 태권도 학원비였어요. 자, 이 태권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 건에 대학교 수업료를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이 되면 또 한쪽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치약전 아동 있죠? 치약전 아동의 학원비 이런 것들은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자, 중복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 배제 사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뭐냐 중복해서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공부를 다시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면세점 사용 금액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세점은 꼭 그 뭐냐 우리가 그 여건이 있어야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은요. 그래서 해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줄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일곱 번째. 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비용입니다. 자, 이런 상품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개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품권을 구입을 할 때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안 끊어줍니다. 그냥 영수증만 끊어주지. 자, 옛날에는요 개인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했었어요. 자,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께서 회사에서 어떤 기념일 날에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선물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 상품권을 받고 어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상품권을 어떤 물건하고 교환을 하잖아요. 자, 그때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네, 소득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자, 기부금이라든가 또는 월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돼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소득공제 배제 사유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자, 문제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아, 여기 있구나 참. 자, 여기에서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보가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자, 누가 사용했느냐? 자, 누가 사용했느냐?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또 지워야 되고, 그리고 카드 사용분이 어떠한 것들을 단서를 남겨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지워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 안에 풀기도 힘들고 나오면 그냥 제껴야 됩니다. 푼다고 할지언정 무조건 틀립니다. 아셨죠? 네, 한도 계산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급여 구간에 따라 가지고 이 한도액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푼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